안녕하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늙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내민 흰 봉투 한 장에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논밭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그 개울가에 미루나무가 줄지어 서 있던 그런 동네였지요. 봄이면 미루나무 잎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가을이면 그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쏴 흔들리던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미루나무 아래서 저는 책을 참 많이도 읽었지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사원이셨어요. 사원이 뭔지 아시죠? 면사무소에서 잔심부름하고 청소하시던 분이요. 어머니는 동네 일품을 다 하셨어요. 모내기철에는 모심으로 가시고 김장철에는 남의 집 김장 거들러 다니시고요. 그래도 우리 형제는 다섯이나 됐어요.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 저는 가운데였지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오빠들 교과서를 몰래 꺼내서 글자 익히고요.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가져다 주신 헌 신문지를 다른 애들은 화장실에서 쓰고 버렸는데 저는 그걸 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신문지 속 글자 잉크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글자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 가난하지도 않고 다섯 형제의 가운데도 아니고 그냥 성순영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백일장이란 백일장은 다 휩쓸었습니다. 학교 백일장 장원, 면 백일장도 장원, 군 백일장은 준장원, 도 백일장에선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시 부분으로요. 그때 받은 상장이 우리 집 안방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우리 순영이가 머리는 좋은데 계집애로 태어난 게 흠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시절엔 그 말이 욕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짐을 옮기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마당에 들것에 실려 들어오시는데 그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면사무소 사환 자리는 그날로 끝이 났어요. 무거운 거 못 드는 사환이 어디 쓸모가 있겠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일품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셨지만 그 푼돈으로 일곱 식구 먹고 사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어머니는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동생들 도시락에 계란 한 알이 안 들어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요. 막내 여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김밥 싸왔다고 부러워하며 오는 걸 보면서요.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부엌에서 찬밥에 간장만 비벼 드시는 걸 보면서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미닫이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서 떨어진 옷가지를 깁고 계셨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앉았지요. 어머니가 바늘을 잠시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순영아, 왜?" 저는 미리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막상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목구멍이 콱 막히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서울 공장 가서 돈 벌어올게." 어머니가 깁던 옷가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리셨어요. "순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너 공부하고 싶잖아." "엄마, 동생들이 학교는 가야지. 막내가 어제 친구들 김밥 도시락 보고 우는 거 내가 봤어. 나는 중학교까지 다 다녔잖아.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호롱불 그림자가 어머니 얼굴 위에서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그림자 사이로 어머니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영아,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니? 엄마가 시킨 거 아니잖아. 내가 한다고 한 거잖아. 저는 그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나중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날 밤 저는 안방 벽에 붙어 있던 백일장 상장들을 한 장 한 장 떼서 차곡차곡 접었어요. 그걸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순영아, 잠깐만 넣어두는 거야. 동생들 다 키워놓고 다시 꺼낼 거야." 서울행 야간 열차에 올라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주시면서 그 안에 공책 한 권이랑 연필 두 자루를 넣어주셨어요. "공장 가서도 글은 놓지 말거라잉. 우리 순영이 글재주는 하늘이 주신 거니께. 일하다가도 짬짬이 한 주씩이라도 쓰거라."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따리째 끌어안으시면서 그러셨지요. "순영아, 엄마가 평생 미안할 거야.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그랬어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지요.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그 미루나무 아래서 책 읽던 성순영으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도시락에 계란 하나를 넣어주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야간 열차를 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나? 차창밖에 깜깜한데 그 위로 별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그 별을 보면서 공책에 첫 시를 한 편 썼어요. "엄마, 나는 미루나무 잎처럼 초록초록 반짝이며 갑니다. 돌아올 때는 열매가 되어 돌아올게요."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런 시를 썼는지 몰라요. 서울에 와서 처음 들어간 게 영등포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여자애들이 20명씩 한 방에서 잤어요. 다들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또래들이었지요. 새벽 5시에 종이 울리면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갔어요. 쉬다라고 미싱사 옆에서 옷감 넘겨주고 실 자르는 일이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손에 받는 돈이 10,000원이 채 안 됐어요. 그 돈을 봉투채로 어머니한테 붙였어요. 동생들 학비랑 아버지 한약값에 보태시라고요.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자주 찔렸습니다. 하루는 검지손가락 손톱 밑으로 바늘이 통째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피가 쏟아지는데 작업 반장이 사장님 오셨다고 빨리 일어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둘둘 감고 또 미싱을 돌렸지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손가락을 보니까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 손톱이 빠지고 새 손톱이 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더 아팠던 건 손가락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기숙사에 누우면 어머니가 넣어주신 그 공책이 머리맡에 있는 게 보였거든요. 시를 쓰고 싶은데 12시간 일하고 와서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줄, 한 달에 한 편 쓰는 게 다였어요. 그 공책을 펴서 글자 한 줄 쓰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날도 많았지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베개에 침 자국이랑 잉크 자국이 같이 묻혀 있고요. 그렇게 제 청춘이 다 갔습니다. 동생들은 다 컸어요. 막내 여동생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저는 26이었지요. 아버지 허리는 끝내 못 고치셨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순영아, 이제 됐다. 동생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너도 책 펴고 살자." 근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막내가 결혼한다고 하고 의료 오빠들도 자기 살림 차리느라 정신없고 어머니는 늙으셨고 그러다 보니 그 공장을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 달, 한 달 미루는 사이에 또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그게 인생이더군요. 누가 막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에 있었어요. 정직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순영아,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우리 자식 좀 크면 너 다시 책 사줄게. 글빵도 보내줄게.
시집도 한번 내자. 책 표지에 성순영 시인이라고 박힌 거 내가 꼭 보고 죽을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제게 공부 다시 시켜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미안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무뚝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진짜로 그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집 표지에 성순영 시인이라고 박힌 거. 그 말이 그날 저녁부터 제 가슴에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34이었어요.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 멀쩡했거든요. 저랑 같이 밥 먹고 출근했는데요. 점심 먹고 공장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잠깐 누웠다가 그대로 못 일어났어요. 심근경색이래요. 그 시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뭔지도 몰랐던 때잖아요. 평소에 가슴 답답하다는 말도 한 번을 안 했는데요.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남편 양복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 벌짜리 양복이요. 그걸 옷걸이에서 내리는데 안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종이였어요. 펴봤더니 남편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영이 생일 선물, 만년필 한 자루 월급날 사러 가기. 남편 생일이 음력 4월이었고 제 생일이 음력 동짓달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저한테 만년필을 사주려고 메모해뒀던 거예요. 평생 미싱 바늘만 쥐어본 제 손에 만년필 한 자루 쥐어주려고요. 씻으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살짜리 준우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제 무릎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엄마 보고 왜 우냐는데 저는 그 쪽지를 준우 몰래 손에 콕 쥐고는 그냥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야간 열차 떠나는 날 넣어주셨던 그 공책을 꺼냈어요. 공장 다니면서 짬짬이 쓰던 시들이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안방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넣었어요. 백일장 상장이랑 같이요. 만년필 쪽지도 그 안에 같이 넣었지요. 그 장롱문을 닫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순영아, 이제 시는 잊어. 우리 준우 살리는 게 먼저야. 그게 제가 펜을 놓은 날입니다. 그 뒤로는 시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시 쓰는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모자가 사는 거였어요. 공장 일 끝나면 남의 집 일도 다녔어요. 빨래해 주는 일, 김장 거들어 주는 일, 명절 때 음식 만들어 주는 일.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준우 키우면서 제일 미안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운동회 때 도시락이요. 다른 애들 엄마는 김밥 싸우고 유부초밥 싸우는데 저는 일을 못 빠지니까 새벽에 미리 싸놓고 가요. 점심때 그게 다 식어서 김밥김이 다 풀어져 있고요. 준우가 그걸 보고도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순영아, 너는 시인은 못 됐어도 엄마는 잘하자. 우리 준우 잘 키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준우가 대학 가서 직장 잡고 결혼할 때까지요. 저는 한 번도 새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어요. 준우 결혼식 날 입을 한복도 동대문 시장에서 빌려 입었어요. 며느리 혜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며느리는 새 한복 입겠지 싶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내 며느리는 나처럼 빌린 옷 입지 말고 자기 옷 입고 시집 오기를 바랬거든요. 며느리는 구청 사회복지과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두 손으로 음료수 한 박스를 건네는데요. 그 손이 어찌나 단정한지 우리 며느리 손 참 곱구나 싶었어요. 다만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어요. 잘 웃지도 않고요. 친정에서 그렇게 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며느리가 어릴 때 친정어머니를 잃었다는 얘기는 결혼식 끝나고 한참 뒤에야 준우한테서 들었습니다. 준우네가 결혼해서 살림 차린 게 2년 됐어요. 작년에 손주가 태어났고요. 그때 준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혜진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도윤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망설일 게 없었어요. 준우 키울 때 도와줄 사람 없어서 제가 어땠는지 아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살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단칸방 정리하고 보증금 빼서 준우네 전세금에 보태주고 저는 짐 싸들고 들어갔어요. 환갑잔치 차려주겠다는 것도 사양하고요. 그 돈으로 손주 분유나 사라고요. 그게 1년 전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 47분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5시에 울리는데 요즘은 그 알람이 울리기 전에 무릎이 먼저 절 깨워요. 환절기에는 더 그래요. 관절염이라는 게 비 오기 전에 먼저 안다더니 제 무릎은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때마다 욱신욱신 신호를 보내지요. 이불을 걷어내고 발을 바닥에 디뎠어요.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어요. 보일러는 거실에만 켜놓고 자거든요. 내 집, 내 방이었으면 펑펑 틀고 잤겠지요. 근데 이 집은 제가 얹혀 사는 집이잖아요. 가스비 아껴야 한다는 말 며느리가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알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징 하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들어오는데 그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싱크대 위에 어제 저녁 다 못 치운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아들 회식이 늦어진다고 해서 며느리가 먼저 자버렸거든요.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깨워서 설거지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 시간에 또 부엌에 서 있을 자신도 없어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잠도 설쳤지요. 고무장갑을 꼈어요. 수도꼭지를 트니까 찬물이 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등 갈라진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요. 따끔따끔 한참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따끔거림이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아, 성순영, 너는 평생 이 손으로 살았지. 오늘도 또 시작이다. 하고요. 가스레인지 점화 손잡이를 돌렸어요. 칙 하고 푸른 불꽃이 올라왔어요. 이 새벽에 보는 가스 불꽃이요. 그렇게 차갑고 서늘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빨갛지도 노랗지도 않고 그냥 푸르딩딩하게 떨고 있는 불꽃을 보고 있으면 저 불도 새벽엔 서럽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별게 다 서럽지요. 늙으면 그런가 봐요. 부엌 가스 불꽃을 보면서도 서러워질 줄은 공장에서 미싱 돌리던 20살 성순영은 정말 몰랐거든요. 쌀을 씻으면서 문득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다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미싱 바늘에 찔린 자리에 작은 흉터가 점점이 남아있는 손이요. 이 손으로 백일장 상을 받던 그 손이 같은 손이 맞나 싶더라고요. 50년 전 그 미루나무 아래서 시를 쓰던 그 손이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보다가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며느리 도시락도 싸야 하고요. 손주 먹일 동그랑땡도 붙여야 하니까요. 시 같은 거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성순영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시 한 편 품고 살면서 그 시를 꺼낼 시간이 없는 사람이요. 밥이 뜸드는 동안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특히 시큰거리는 날이었지요. 작년 겨울에 손주 업고 계단 내려오다가 한번 삐끗한 뒤로는 환절기마다 그 자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정형외과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싶다가도 며느리 출근시키랴 손주 밥 먹이랴 하다 보면 한나절이 또 그냥 가버려요.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6시 반이 되니까 며느리 방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냄비불을 다시 켰어요. 며느리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떠다가 식탁에 놓아두면 출근하다가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거든요. 어제 미역을 푹 불려놨던 게 다행이다 싶었지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 드라이기 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던 저한테는 이미 한참 늦은 아침의 소리들이었어요. 며느리 출근 시간은 8시 40분이었어요. 구청까지 버스로 20정거장. 그래서 7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지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지색 정장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머리는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요. 우리 며느리가 화장을 진하게 안 해요. 입술에 분홍색 립밤 정도만 발라요. 그게 우리 며느리 출근 차림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저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작게 네 하고 식탁에 앉았지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서 미역국을 한 숟갈 뜨고요. 또 한 숟갈 뜨고요. 그게 3숟갈째에 멈췄어요. 그다음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토스트 한 조각을 베어 물었지요. 저는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출근길에 뭐라도 더 먹이고 싶은데 며느리는 아침을 많이 못 먹는 체질이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한번 제가 아침상을 너무 거하게 차렸다가 며느리가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한참 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미역국 한 그릇이랑 토스트 한 조각으로 정해 놨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고 따라 나가서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겼냐."고 "어린이집은 내가 데려갈 테니 걱정 말라."고 알려줬어요. 며느리는 그저 "네." 짧게 대답하면서 베이지색 단어에 발을 끼웠어요. 그 단어 뒷축이 벌써 달아있더라고요. 새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 말 꺼내기가 어려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뭐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며느리가 입을 살짝 떼다가 다시 다물더니 그냥 작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어요. 탁! 문 닫히는 소리가 그 새벽에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한참을 현관에 그러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 신발자리가 빈 그 자리를 보면서요.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인사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만 걸까? 저는 우리 며느리 속을 모르겠어요. 1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현관에서 거실로 돌아 나오는데 그 사이가 5발자국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 5발자국이 그날따라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거실에 들어서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나갔고 아들은 어제 회식 늦어서 안방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고 손주는 작은 방에서 곤히 자고 있고요. 거실에 켜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소리 없이 화면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 햇살이 따뜻한데 그게 또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햇살 속의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 먼지가 햇살에 비쳐서 반짝반짝하는데 그게 꼭 저 같았어요.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요. 누가 보면 반짝반짝하는데 정작 햇살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요. 잠시 후 손주가 깼습니다. 손주 이름이 도윤이에요. 돌이 갓 넘은 사내 아이예요. 우리 도윤이가 잠에서 깨면 할미 할미 하고 저를 찾아요. 그게 제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작은 손이 제 목을 끌어안고 우유 냄새 나는 얼굴이 제 뺨에 닿으면요. 그 순간만은 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거든요. 도윤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어린이집은 우리 아파트 같은 단지 안에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도윤이를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도윤이는 할머니가 키우셔서 그런가 정말 점잖아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할머니가 키워서 점잖다는 말이 칭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도윤이가 점잖은 거지 제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도윤이한테 그저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이를 점잖게 만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도윤이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건 다행이지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장난감 정리하고 식탁 위 그릇 치우고 아들이 어제 벗어놓은 양말 빨래통에 넣고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제 회식이 늦었나 보다 했지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고생이 많거든요. 과장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에서는 쪼고 아래에서는 치고 과장이 힘들지요.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아들이 깼어요.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머리를 헝클어뜨린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생수통을 그대로 입에 대고 들이켜더라고요. 컵에 따라 마시라고 한마디 했지만 피국구는 화장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생수통을 들어 냉장고에 넣고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아침 차려달라고 하길래 조기 한 마리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지요. 조기 굽는 냄새가 부엌에 퍼지는데요. 그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냄새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조기요?" 하면서 제일 먼저 묻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조기를 구워줘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조기를 한 마리 다 구워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아들이 조기살을 한 점 발라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도윤이 영양제 챙겨 먹여? 비타민 D랑 철분 그런 거." 챙겨 먹이지. 아침에 우유 타서 먹였어. 근데 도윤이가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어제 안아봤는데 가벼워졌더라고. 엄마, 도윤이 밥 좀 더 신경 써서 먹여줘. 요즘 애들은 영양 신경 써야 돼. 단백질이랑 그런 거. 저는 행주로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췄어요. 준우야, 도윤이 몇 끼니 단백질 빠진 적 없어.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닭고기, 저녁에 생선. 엄마가 다 봐주는데. 어머, 그건 아는데 요즘 애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대. 인터넷 보면 다 그래. 혜진이도 도윤이 또래 애들 키우는 엄마들 카페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그래, 알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행주를 다시 들고 식탁을 닦았어요. 닦을 게 별로 없는데도 자꾸 닦았어요. 손을 멈추면 뭐라고 한마디 더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도윤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요. 근데 그게요, 그 말이요, 1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윤이 밥 한 끼도 안 거르고 먹여온 저한테 그게 그렇게 가볍게 들릴 줄은 우리 아들이 모르더라고요. 아들이 조기를 다 발라먹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식탁을 마저 치우고요. 아들 도시락도 챙겼어요. 아들이 회사 점심을 자주 거른다고 해서 작년부터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한 장. 그게 우리 아들 도시락이에요. 아들이 양복 입고 가방 메고 나왔어요. 도시락통을 가방에 챙겨 넣어주는데 아들이 잠깐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무릎 괜찮아? 좀 시큰거리긴 하는데 괜찮아. 엄마는 체력 좋잖아. 아직 한참 더 도윤이 봐줘야지." 아들이 픽 웃었어요. 저는 도시락통 지퍼를 잠그고 가방에 넣어주면서 같이 웃었지요. "그래, 엄마 체력 좋지." 그 말 한마디로 60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행주를 다시 들었어요. 닦을 게 없는데 식탁을 또 닦았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또 그 새벽 며느리가 닫고 나간 그 소리랑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소리에 저는 거실에 다시 혼자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니까 무릎이 또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한 장 꺼내서 무릎에 붙였어요. 파스 특유의 화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박하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냄새가 거실에 퍼지는데
그 냄새가 우리 어머니 냄새랑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늙으셔서 무릎이 그렇게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방에 누워 계실 때 그 방에 들어가면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등을 주물러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엄마, 파스 너무 많이 붙이지 마. 피부 다 헐어."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셨지요. "순영아, 늙으면 이 파스가 효자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식보다 파스가 효자라는 말이요.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예요. 그 사이에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봐오고 저녁 준비해야 해요. 그게 제 하루예요. 1년 360을 똑같아요. 명절도 똑같고요. 일요일도 똑같고요.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며느리한테 더 신경 써서 차려주느라 더 바빠지고요. 그날 밤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재우고 아들 며느리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세수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거울 앞에 서니까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머리가 반백이 된 아줌마였어요.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입가에는 깊은 팔자주름이 패여 있고요. 그 아줌마가 거울 속에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미루나무 아래서 씻쓰던 15살 순영이는 어디로 갔지? 남편이 만년필 사주겠다고 메모 적어두던 그때 그 신부 성순영이 어디로 갔지? 저는 거울 속 노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거울이 차가웠어요. 그 아줌마가 저를 향해서 소리 없이 입을 벌리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성순영, 너 누구야?"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캄캄한 거실을 한참 가로질렀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옆방이요. 도윤이 깨면 바로 가서 안아줘야 하니까 옆방을 제 방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장롱문을 열었어요. 장롱 안에는 제 옷가지 몇 벌이 걸려 있고요. 그 옷가지 뒤 가장 깊숙한 안쪽에 보따리 하나가 있어요. 그 보따리는 60년 전 어머니가 야간 열차 떠나는 날 저한테 싸주신 그 보자기로 싼 거예요. 분홍색이 다 발해서 이제는 회색에 가까워진 그 보자기요. 저는 그 보따리를 두 손으로 꺼냈습니다. 방바닥에 놓고요. 매듭을 천천히 풀었어요. 한 매듭 또 한 매듭. 매듭을 풀 때마다 보자기에서 쌉쌀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묵은 종이 냄새요. 60년 묵은 그 종이 냄새가 제 코끝에 닿는데 그게 저를 50년 전 영등포 공장 기숙사로 데려가더라고요. 보자기 안에는 공책이 한 권 있어요. 어머니가 넣어주신 그 공책이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됐고요. 모서리가 닳아서 너덜너덜해졌고요. 그 공책 옆에 백일장 상장이 차곡차곡 접혀 있고요. 그 옆에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만년필 메모 쪽지가 있고요. 그 옆 제일 아래쪽에 작은 영수증 다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 다발이요. 그게 제 시예요. 언제부터 영수증 뒷장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도윤이 아침 분유값 영수증,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산 영수증,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산 영수증, 그 뒷장이 비어있는 게 아까워서요. 거기다가 시 한 줄, 두 줄 쓰기 시작한 게 어느새 몇십 장이 됐어요. 저는 그 영수증 다발을 꺼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있는 그 다발을 풀러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영수증 앞면에는 날짜랑 품목이랑 가격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제 글씨로 시가 적혀 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영수증 한 장을 펴봤어요. 그건 작년 11월에 도윤이 분유산 영수증이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윤아, 할미는 너를 위해서 미루나무를 잘랐다. 그 미루나무 아래서
씻쓰던 15살 순영이를 잘랐다. 저는 그 영수증을 무릎에 놓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장롱문을 다시 닫으려다가요. 저는 그 보따리를 거실로 가져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식탁 위에 놓고요. 의자에 앉았어요. 그 보따리 매듭을 다시 풀었어요. 영수증 다발을 꺼냈어요. 영수증 한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뒷장 빈자리에 볼펜으로 한 줄을 새로 썼지요. "순영아, 이제 너는 누구냐?" 볼펜 끝이 영수증을 사각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그 캄캄한 거실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볼펜 끝이 사각거리며 영수증의 얇은 종이를 긁을 때마다 제 해묵은 시간들이 등 뒤로 하나씩 접혀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거실 식탁 스탠드 불빛이 워낙 낮고 침침해서 돋보기를 코끝까지 내렸어도 영수증 앞면에 인쇄된 마트 주소 같은 건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희고 미끈거리는 영수증 뒷면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성순영의 빈자리였으니까요. 제가 달력 뒷장이며 영수증 기퉁이를 벗어나 진짜 글이라는 걸 배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올해 초 지독하게 바람이 찬 정월 대보름 직후였어요. 우연히 도윤이를 업고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계단 옆 벽보에 붙은 문화센터 시창작교실 개강이라는 글자를 보았던 거예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 3만 원. 제 가슴이 영등포 공장 종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3만 원이면 우리 도윤이 기저귀 한 팩값인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남의 집 안방에서 시를 쓰나 싶어 발길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장롱 속 분홍 보따리를 만지는데 죽은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 남겨둔 만년필 한 자루라는 글자가 제 손끝을 부러뜨는 것 같더군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제 이름 석자를 적고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을 창고에 밀어 넣었어요. 영수증을 받아드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성순영 이름으로 끊긴 생애 첫 수강증이었지요. 화요일 아침만 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지요. 내가 드디어 시를 배우는구나. 진짜 시인이 되는구나 하면서요. 드디어 첫 수업이 열리는 화요일 새벽이 밝았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들 며느리 아침상을 차리고 조기까지 노릇하게 구워 놓았지요. 아침 7시 반에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엔 입지도 않던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늦가기 대학생 같다 혼자 수줍게 웃기도 했지요. 이제 9시 반에 도윤이를 유모차에 태워 어린이집에 잠깐 맡기고 올라가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도윤이가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엔 징징대지도 않던 아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뺨에 닿는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서랍에서 체온계를 찾아 귀에 꽂았더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38.4도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제 가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아이가 아프다니요. 해열제를 찾아 우유에 타서 먹여보아도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젖은 수건을 쥔 제 손만 꼭 붙잡았어요. 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첫 수업 기퉁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강의실 맨 앞자리에 내 수강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도윤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할미 할미하고 제품으로 파고들었지요. 저는 결국 남색 블라우스를 벗어 거실 소파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지요. 아이의 작은 겨드랑이와 이마를 닦아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도윤이 뺨에 묻었어요. 도윤아,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아주 잠깐 딴 마음을 먹어서 네가 아픈가 보다. 늙은이가 시는 무슨 시냐? 내 팔자에 무슨 글이냐?
아이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겨우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늦게 동사무소에서 첫 수업이 끝났을 시간,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마트에서 두부 한 보 사오고 받아온 영수증을 뻔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볼펜을 쥐었지요. 그 얇은 종이 뒷면에 가만히 적어 내려갔어요. 내 첫 시 수업은 38도 손주열을 식히는 일. 물수건을 짜는 소나기마다 내 청춘의 실밥들이 터져나가고 나는 오늘 시인 대신 할미가 되기로 한다. 사각거리는 볼펜 소리가 멈추자 방 안 가득 정막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장롱 깊숙한 곳 분홍 보따리 매듭 속에 끼워 넣었어요. 이걸 누가 보겠어. 늙어 죽을 때까지만 나만 알고 묻어두면 되지 싶었어요. 그렇게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더 얹고 부엌으로 걸어가 쌀통문을 열었습니다. 쌀통문을 열자 뽀얗고 메마른 쌀알들이 바닥을 드러내며 차르르 쏟아지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에서 뚝뚝 부러져 나가는 청춘의 실밥 소리 같아 저는 한참 동안 주먹에 쥔 쌀 한 줌을 털어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열은 다행히 내렸지만 제 가슴속에 들어앉은 응어리는 내려앉을 기미가 없었지요. 하루하루 손주를 씻기고 밥을 안치는 일상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제 마음은 늘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60년 평생을 그렇게 나무루에서만 미식바늘을 쥐고 살았으면서 겨우 영수증 뒷장에 낙서 몇 줄 적어둔 보따리를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게 무슨 대수라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쳤는지 몰라요. 그 나이도 도윤이가 밤새 보채느라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이 들었어요. 금방 눈을 떠보니 주위가 온통 서리 맞은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짚고 겨우 일어나 캄캄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깨기 전에 어제 널어둔 빨래도 걷어야 하고 차가운 국도 다시 끓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식탁 옆을 지나치는데 발끝에 종이 쪼가리 같은 게 바스락하고 밟히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집어 올리는데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확 솟구치며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건 마트 주소가 희미하게 박힌 손바닥만한 영수증이었어요. 며칠 전 도윤이 열을 내리고 나서 텅 빈 거실에 앉아 볼펜으로 꾹꾹 눌렀었던 바로 그 영수증이었지요. 분명히 장롱 깊숙한 곳 분홍 보따리 매듭 속에 잘 끼워 넣는다고 넣었는데 밤새 도윤이 약을 꺼내느라 장롱을 뒤적거리다가 제 옷자락에 걸려 거실 바닥까지 흘러나온 모양이었어요. 앞면에는 두부 한 모와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제 못 배운 글씨로 시인 대신 할미가 되기로 한다는 처량한 낙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머그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수증기와 은은한 라벤더 향수 냄새. 며느리 혜진이가 출근하기 전에 늘 마시는 둥글레 차였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구청 서류를 검토하곤 했으니까요. 컵 밑바닥을 만져보니 아직 촉촉하게 온기가 남아있는 게 불과 몇 분 전까지 며느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식탁 다리 바로 밑에 떨어져 있던 그 하얀 종이를 눈썰미가 칼날 같은 우리 며느리가 못 봤을 리가 없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매일 수백 장의 서류를 들여다보는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영수증 뒷장에 구부정하게 갈겨 쓴 그 해묵은 넋두리를 분명히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었을 게 뻔했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얹혀 살면서 뒤로는 딴 마음을 품고 시창자기니 뭐니 유세를 떨고 있다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가난한 시골 집안 출신이라 나이 먹고도 철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진 않았을까.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뒤엉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며느리의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이걸 봤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초라한 청춘을 대놓고 들킨 것 같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가방을 챙기는지 부스럭거리더니 평소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며느리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대로 뒤를 돌아 제 가스레인지 불꽃 앞으로 몸을 숨겼지요.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으니 현관문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라벤더 로션 냄새가 거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지디기듯 움켜쥐었어요. 내 보잘것없는 넋두리를 들켰다는 수치심에 가슴이 방망이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 집에서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날 저녁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살갑진 않아도 늘 단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아이가 제 눈을 교묘하게 피했고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 내려앉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도윤이를 품에 안고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버릇이 생겼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저를 자꾸만 구석으로 밀어 넣었던 거지요.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도윤이와 방에 숨어 있는데 방문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구청 뒤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제가 건강검진 미리 다 예약해두고 결제까지 끝냈으니까 오늘 밤 9시부터는 물도 드시지 말고 금식하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뜬금없는 건강검진이라니요. 평소에 제 무릎이 시큰거려도 약국 파스 한 장 먼저 사다 준 적 없던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건강검진이라는 그 무거운 말 속에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합법적으로 요양원이다 어딘가로 멀리 떼어놓으려는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있으니 그런 독거노인 시설이나 요양원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가 아닙니까? 제가 도윤이 열날 때 시를 쓰겠다고 유세를 부렸으니 이제는 손주 육아에서 저를 빼버리고 어디론가 보내버리려는 조용한 처사 같았어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왜 가냐며 손을 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취소 안 되니까 다녀오라는 차가운 한마디만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의심의 싹은 한 번 자라나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온 집안을 뒤덮었어요. 검진을 다녀온 그 주말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더 기괴해졌거든요.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단지 내 놀이터로 외출할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방을 청소해 주겠다며 제 방을 들락거렸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장롱문을 열어보면 그 장롱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제 분홍색 시이 보따리의 위치가 미세하게 비틀어져 있었고요. 보자기 매듭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고 영수증 다발을 묶어둔 노란 고무줄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지요. 며느리가 제 외출 시간을 틈타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 읽고 속으로 비웃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짐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걸까? 갈라진 제 손톱 밑이 다시 따끔거리기 시작했지요. 결정타는 그 다음 주 새벽 2시에 찾아왔어요. 도윤이가 목이 마른지 칭얼거리길래 보리차를 가지러 부엌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진 채 아들과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더군요. 며느리의 손에는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두툼한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냉장고 옆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며느리는 그 봉투를 아들에게 밀어넣으며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어머니께는 일단 비밀로 해. 갑자기 알게 되시면 충격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다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자.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던 아들놈이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받아들이실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 걸 마주하시면 감당 못 하실 수도 있잖아. 나 너무 걱정된다. 걱정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다 결정된 일이야. 내일 저녁에 어머니 거실로 나오시라고 해서 봉투 보여드리고 얘기해. 이불 속으로 돌아온 저는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으실 거라는 아들의 말, 다 결정되었다는 며느리의 냉혹한 목소리, 그 두툼한 흰 봉투는 필시 저를 이 집에서 완벽하게 제외하겠다는 요양원 입소 서류 혹은 전세금을 뺏어 나가라는 통보서가 틀림없었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60년 동안 자식을 위해 미신 바늘에 손가락이 뭉개지도록 살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결판이 날 것이라는 질감이 천장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시계바늘이 저녁 7시를 가리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꼭 물먹은 솜을 매달아 놓은 것 같았지요. 식탁 위에는 어제 새벽에 보았던 그 묵직하고 두툼한 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무거운 침묵을 지킨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어서 그 표정만 보고도 제 가슴은 이미 수천 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가 식탁 의자를 빼며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 여기 앉으세요. 오빠랑 저랑 어제 밤새 이야기 끝내고 오늘 저녁에 어머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 기다렸어요. 저는 자존심의 마지막 한 줄기를 겨우 붙잡고 식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래, 네가 구청 복지과에 있으니 딸 어디 좋은 요양원이라도 집어넣을 서류를 준비했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내 살림을 빼라는 통보서겠지 싶어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밀어넣는 그 두툼한 흰 봉투를 받아들고는 손톱이 다 죽어 시커매진 검지 손가락으로 봉투 입구를 사정없이 찢어 발겼어요. 충격받지 말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60년을 남의 집 옷만 지으며 버텨온 성순영이가 이깟 서류 한 장에 무너질 줄 알았더냐 싶어 눈을 똑바로 떴지요. 그런데 봉투를 찢고 제 갈라진 손바닥으로 툭 떨어진 건 딱딱한 법적 서류나 요양원 입소 통지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은은한 프리지어 꽃향기가 배어있는 빳빳하고 두꺼운 새 책 한 권이었어요. 짙은 옥색 표지 한가운데에는 제가 20살 적 영등포 서무공장에 처음 올라왔을 때 단발머리를 하고 찍었던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사진 아래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순영 시집, 달력 뒷장의 사계절. 제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 혹할 노릇인가 싶어 멍하니 책장만 만지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거친 손 위에 자기의 고운 손을 가만히 얹더니 책 한 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단정하고 서늘하던 목소리로 제 영수증 뒷장에 적혀 있던 그 글귀를 한 줄씩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내 첫 시 수업은 38도 손주 열을 식히는 일. 물수건을 짜는 소나기마다 내 청춘의 실밥들이 터져나가고 나는 오늘 시인 대신 할미가 되기로 한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파르르 떨리며 멎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장롱에 60년 동안 자물쇠를 채워 묻어두었던 통곡이 목구멍을 뚫고 거실 바닥으로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식탁 의자 밑으로 주저앉은 채 새 책을 가슴에 품고 거끄러운 숨을 몰아쉬며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미루나무 아래서 책을 읽던 15 순영이부터 검지 손톱이 새카맣게 죽어가며 미층을 돌리던 20살 순영이, 그리고 죽은 남편이 만년필을 사주겠다며 남긴 쪽지를 쥐고 울던 34세 순영이까지 제 평생의 서러움이 그 푸른 가스불꽃 같은 눈물이 되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겁니다. 준우는 제 무릎 앞에 털썩 꿇어앉으며 제 한쪽 손을 자기 뺨에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쓰레기였어. 엄마 무릎이 다 닳아 터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체력이 좋아서 도윤이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혜진이가
엄마 장롱 속에서 그 다 바랜 분홍 보따리 찾아내서 밤새 올 때도 나는 눈치도 못 채고 영양제 타령만 했어, 엄마. 며느리 혜진이가 제 구부정한 등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늘 서늘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이의 품이 어찌나 뜨겁고 묵직하게 제 살 속으로 파고들던지요. 며느리가 제 귓가에 얼굴을 묻은 채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자기 가슴속의 이야기를 울음 섞인 목소리로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어릴 때 친정엄마 잃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눈치 보는 법만 배웠어요.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을 주는 법도 몰라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상이 오히려 무섭고 서먹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매일 차갑게만 굴었는데 식탁 밑에 떨어진 어머니 영수증 시를 읽고 저 새벽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이 영수증 뒷장에 적힌 글들이 우리 어머니 진짜 목숨이구나. 자식 주느라 다 타버린 수덩이 같은 마음이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구청인맥 다 동원해서 독립出版사 알아보고 어머니 외출하실 때마다 보따리 살짝 꺼내서 한 장씩 한 장씩 타이핑 친 거예요. 비웃은 게 아니라 어머니 씨가 너무 귀해서 달아 없어질까 봐 그랬어요. 어머니, 제 진짜 엄마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서로의 눈물로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파스 냄새 가득하던 차가운 거실이 그날 밤만큼은 20살적 친정엄마의 보따리 속처럼 아늑하고 따뜻하게 차올랐지요. 저는 제 갈라진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뺨을 부벼 닦아주며 현관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던 제 가방에 그 옥색 시집을 소중하게 밀어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가죽 가방의 감촉이 평소와 다르게 묵직하면서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던 11월에 설이 내린 새벽을 지나 어느덧 구청 도서관 마당에 목련 나무가 하얀 팥꽃처럼 몽우리들을 툭툭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구청 도서관 작은 강당에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열리는 작고 소박한 북콘서트 날입니다. 혜진이가 정성껏 포스터까지 만들어가며 준비해준 제 생애 가장 눈부신 잔칫날이지요. 강당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남의 옷을 빌려 입거나 마트 매대에서 고른 헐값에 옷만 걸치던 제가 오늘은 화사하고 고운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지요. 며느리가 제 환갑 선물이라며 동대문 맞춤 한복집에서 제 치수를 조목조목 재어가며 지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아줌마의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15살 미루나무 아래서 책을 읽던 그 단발머리 소녀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다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공무원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우리 며느리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요. 강당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고 알싸한 프리지어 꽃다발 향기가 제 코끝을 가장 먼저 반겨주었어요. 객석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플래시 불빛들이 반짝반짝 햇살처럼 제 얼굴에 쏟아졌어요. 무대의 마이크 앞에 서자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굴던 그 녀석이 오늘은 허리에 큼직한 육아용 앞치마를 질러매고 도윤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벌써 눈시울을 붉히고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저를 보며 작은 손을 흔들자 마이크를 잡은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분 좋게 떨려왔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서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주며 객석을 향해 자랑스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력 뒷장과 영수증 귀퉁이에 평생의 삶을 고결한 시로 엮어오신 분, 우리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의 당당한 늦가기신 바로 성순영 작가님이십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가라앉을 무렵 저는 코끝까지 내려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빳빳하게 인쇄된 제 시집의 첫 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평생 가슴 깊은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제 청춘의 실밥과 손주 도윤이의 열 가닥이 촘촘히 박힌 첫 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요. 볼펜 끝으로 영수증 뒷장을 사각거리며 지나갔던 그 외롭고 서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대 의 마이크를 타고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강장 안을 은은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북콘서트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베란다 창문 너머로 붉고 화사한 노을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고운 옥색 한복을 한 겹 한 겹 벗어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어두고 평소에 입던 편안한 면바지와 낡은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싱크대 앞으로 걸어가 고무장갑을 끼고 아침에 먹고 둔 그릇들을 소리내어 닦기 시작했지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졌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며느리가 사온 조기 3마리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시집을 낸 시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 손에 묻은 기름 냄새와 락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여전히 제 무릎은 환절기마다 욱신거릴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도윤이의 단백질 반찬을 걱정하며 쌀을 씻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부엌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을 보아도 서럽거나 외롭지 않아요. 제 등 뒤에는 제 비밀 보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꺼내준 고마운 며느리가 있고 제 시집을 가슴에 품고 퇴근할 아들이 있으니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싱크대 앞에서 뜨거운 가스불 쬐어가며 설거지하랴 마른 수건으로 그릇 닦으랴 손끝이 다 부르트고 계실 우리 동지 여러분, 오늘 성순영님의 사연 기록 가만히 들으시면서 다들 가슴 한구석이 찡하고 눅눅해지셨지요?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자식놈들 앞길 막힐까 봐 내 공부, 내 꿈은 진작에 장롱 깊숙한 곳에 보따리째 묻어두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체력 좋다, 엄마는 원래 강하다는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무릎이 부서져라 손주 육아까지 전담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남의 집 옷 지어주느라 내 손가락만이 굵어지는 줄은 모르고 정작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산 영수증 뒷장에나 겨우 내 이름 석자 적어보는 그 심정을 자식 새끼들이 어찌다 헤아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순영님 곁에는 그 깊은 청춘의 실밥을 알아채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시집을 엮어준 며느리 혜진 씨가 있었잖아요. 사랑받는 법을 몰라 서먹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영수증 낙서 속에서 진짜 엄마의 온기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식 100명보다 내 아픔 알아주는 며느리 한 사람이 낫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장롱 깊은 곳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난 때문에 혹은 가족을 보살피느라 잠시 접어두었던 여러분의 미루남은 소녀가 여전히 그곳에서 반짝거리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도 귀하지만 가끔은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만년필 한 자루 쥐고 여러분만의 시를 써내려 가시기를 이 친정엄마가 두 손 모아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잊지 말고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이 친정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등불이 된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